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휴가철 이후에 그리고 8월 15일 강복절 이후에 다시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기존에 50명 이하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지금 벌써 일 확진한 수가 지금 300명을 이렇게 육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금 이 재차 줄곧 상승하기만 했던 지난 코로나 정점에 이 4월 초부터 지금 8월 달까지 이런 식으로 줄곧 상승했던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코스피 증시가 이번 이 확진자 수의 증가세와 함께 이렇게 깊은 조정을 또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 과거에 이 2월, 3월에 이런 악몽이 다시금 펼쳐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다시 2차, 3차, N차 폭락으로 시작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국내 증시의 갑작스런 조정이 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 멤버십 영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멤버십 영상에서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 갑작스러운 조정, 이게 폭락의 시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3월 17일경부터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해온 이 국내 증시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큰 폭이 아닐 수도 있지만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 지표를 좀 자세히 보시면 나스닥과 이 상해 증시의 경우 국내 증시가 이 하락한 폭에 비해서는 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하락폭이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에 300명이 육박하게 되면서 생긴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이 하락 추세에는 나름 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상승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 상승폭이 가파르지 않고 이 달러의 움직임도 생각보다 이렇게 가파르게 이 상승해서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이 위험자산의 이런 신호가 안전자산에 대한 신호로 이렇게 강하게 펼쳐질 때에는 이 가파른 달러 강세 형상이 이렇게 부추겨져서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이런 안전자산의 가파른 신호는 조금 펼쳐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이번 이 증시 조정이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앞으로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흐름이 한 번 더 이번에도 펼쳐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뒤에서 좀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최근 이 증시의 이 조정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박렬히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벌써 오늘자 기준으로 또 일 확진자 수가 지금 300명을 찍었고요. 사실상 거의 8월 15일을 기점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래서 20년도에 이런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코로나가 최고의 변수임에는 단연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거의 패턴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서 보고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 18일부터 대략 이 3월 3일 그러니까 이 고점과 이 확산세가 불거질 때까지 대략 이 15일에서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요.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중국의 패턴이 이때 한국을 따라왔었고 그 뒤에 미국과 유럽도 물론 이 기간의 차이가 좀 다르긴 했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우 한 달 이상 소요가 되긴 했지만 대략적으로 15일에서 20일 정도 기간에 이런 확진자 정점을 찍고 이렇게 추세가 사그라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8월 말 그리고 9월 초에 다시금 이 확진자 수가 한 번 더 이렇게 정점을 좀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점을 그리게 되면 분명히 이때까지는 다시금 이 증시가 이런 식으로 들쑥들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성을 크게 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저는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고요. 하지만 뭐 앞으로 뭐 10일, 20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뛸 수는 있지만 다시금 장기적으로는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꾸준히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뛸 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좀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좀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확산이 미국과 유럽에서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좀 양호하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 특히나 이때 좀 긴장감이 좀 고조를 띠긴 했으나 다행히도 별다른 일 없이 이렇게 주춤한 추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한때 이 시기에 이 세계 2위 정도로 확진자 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했던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이때 뭐 3월, 4월 이때와 달리 특정 국가에서 뭐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뭐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남미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전이되는 이런 확산이 다른 국가로 계속적으로 전이되는 가능성은 일단 저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미 이런 모습을 다른 나라들의 국가들이 이미 한 차례 다 겪었기 때문에 이미 학습 효과가 상당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국가 간의 이동이 이 코로나의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은 통제되고 매우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이런 확산이 우리나라의 이런 확산세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퍼질 확률은 저는 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확산세가 진짜 불행하게도 앞으로 뭐 400명, 이 1000명을 육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G2 국가로의 일단 이 과거처럼 이 3, 4월처럼 이런 무지막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왜냐면 결국 이 G2 국가의 경제가 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이 세계 경제 속에서 이 한국이란 나라의 경제를 이 한국의 이런 수출 경기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 G2 국가의 경기가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그치게 된다면 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크게 이 경제로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연 이 신용지표가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 이 금융위기를 재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신용지표를 살펴봐야 하고요. 단연 이 신용지표가 경색이 되면 이 돈이 이렇게 돌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신용지표의 경색은 결국에 이런 기업의 돈줄을 막게 되고, 이 기업의 돈줄이 막히게 되면 결국 기업은 연쇄 부도, 기업이 부도가 나면 이 연달아 다른 기업도 부도가 나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식으로 연쇄 부도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지만 현재 이런 신용지표들의 이런 상승 흐름이 일단은 관찰되고 있지 않고요. 적어도 아직까지 이런 금융시장의 경색 흐름이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 패턴, 사실상 이 3월 초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신용지표 스프레드가 급등하기 시작하고요. 참고로 이 신용 스프레드의 증가는 이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국면이 시작되게 되면 이 달러가 매우 희귀하게 되고, 이 달러의 유동성을 불어일으켜도 달러가 매우 희귀한 현상을 띠게 되며, 이 너도 나도 이 자금 조달을 원하기 때문에 달러의 희귀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면 이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유동성이 상당히 완화되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의 축소는 앞으로 이 자금 조달 여건이 이런 식으로 개선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앞서 제가 코로나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상 최근 이런 조정, 그리고 최근의 일시적인 달러 소폭 강세 현상은 이 또 다른 요인을 꼽자면 FOMC 7월 회의 이후에 이 달러의 일시적 강세와 이 위험자산의 일시적 조정 요인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FOMC 7월 이후 위험 자산 선호가 조금 주춤했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하락했고
달러와 강세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 역시나 국채금리도 상승 전환했었고요. 역시나 이 반대되는 요소로서 회복에 반대되는 요소로서 기대 인플레도 하락을 했었고 심지어는 금 가격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준은 이때 당시 그 어떤 언급을 했었냐? 연준은 이때 당시 그 YCC 언급을 했었는데 참고로 이 YCC의 경우 일드 커브 컨트롤을 의미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금리 상단을 이렇게 제어하게 되면서 이 금리가 이 상단으로 이렇게 뚫고 가지 못하도록 이 상단을 제어하는 이 YCC 일드 커브 컨트롤 정책을 말하고요. 사실상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연준이 이 YCC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이런 그 부작용이 일단은 좀 크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YCC의 경우 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그 안 하는 것으로 일단은 간주가 되고 그래서 이런 YCC 도입에 대해서 약간 그 조심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조심성에 대한 이유로는 그 금리 관리가 이렇게 실패될 시 약간 그 부작용을 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YCC 상대적으로 미국만 이렇게 저금리 정책을 강제로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이 자칫 이 달러의 약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행동이 이 달러의 패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YCC 언급이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금리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10년물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 지금 뭐 0.5%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심지어 뭐 1% 가까이는 이런 식으로 반등해서 올라와 줘야지 이런 YCC가 연준에서 이 긴급성을 느끼고 언급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뭐 지금 이런 국면에서 굳이 이 YCC 도입을 하겠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추후에 이 스프레드가 다시금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때는 연준은 긴급성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때는 분명히 다시금 지금은 뭐 도입을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과 이 3개월 전에도 이미 YCC 언급을 했었고 연내 도입도 한다는 언급도 했었고요. 그런데 돌연 뭐 7월에는 도입 안 하겠다. 근데 또 상황이 바뀌게 되면 12월 말이나 11월이 되면 다시 또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시장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이 연준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결국에 이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드 커브 컨트롤은 연말쯤이면 다시 언급이 될 수 있고 이런 언급이 되면 결국에 이 달러의 이 약세가 더 가파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경제지표 최근에 발표된 것 좀 언급을 드리자면 미국 경제가 최근 코로나 충격에서 일단은 조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일단 인플레이션율. 사실상 이 코로나 충격이 강하게 이렇게 치솟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디플레 현상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요. 사실상 이 수요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가 오를 수는 없겠죠. 이런 디플레 현상은 수요가 이렇게 죽은 상황에서 디플레 현상을 부추기게 되고 이런 수요가 없는 상황 속에서 디플레 현상이 극을 치닫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벌써 1%를 찍었고요. 사실상 시장의 기대치가 0.7%였는데 이보다 플러스 0.3% 정도 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상해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코로나 충격으로 영향을 받았던 운송, 의료 부분도 이 물가가 회복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연준은 또 언급을 했죠. 2.5%의 이 물가 상승률, 과거 이 시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이 정도의 갭이 남아있고 그리고 실업률도 6.5%까지. 그래서 최소한 2.5%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6.5%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까지는
이 완화적인 정책을 풀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이 2.5%를 달성시키기 위해 실업률 6.5%를 달성시키기 위해 이 달러를 풀던 유동성을 풀던 완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저는 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적으로 뭐 이번처럼 일시적으로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나타날 수 있지만 적어도 연준의 스탠스가 2.5% 그리고 실업률이 6.5%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이 코로나 이 할아버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연준의 이런 완화적인 정책과 유동성을 바탕으로 증시는 다시금 회복되어 움직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만의 코로나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이탈리아, 그리고 뭐 인도도 그렇고요. 최근 정점을 찍고 조금 둔화되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대로 다시 한번 이어진다면 앞으로의 10일 후, 15일 후가 이 피크점을 이루고 다시금 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 둔화세로 돌아들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이런 한국이 뭐 중국으로 그리고 뭐 미국으로 유럽으로 이런 전이 현상이 2월 3월처럼 저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과거 학습 효과 그리고 국가 간의 이동이 일단은 제한되고 있고 상당히 이런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제한을 두고 이동 간의 제한을 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직까지 금융시장의 경생 지표를 나타내는 제가 뭐 테드 스프레드를 이야기를 했고 뒤에서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런 각종 신용 지표의 상승 모습이 아직은 관찰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FOMC 이후 일시적인 이런 달러 강세와 위험 자산의 조정이 나타났지만 당연히 뭐 연준이 언급한 YCC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과 이런 그 완화적인 다소 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태도로 인해서 이런 일시적인 달러 강세와 위험 자산의 조정이 나타났지만 결국 앞으로 이런 연준의 태도는 일시적인 또 금리 상승이 일어나거나 이 시장의 이런 그 기대치 그러니까 연준이 원했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 다시금 이 YCC 정책이 뭐 3개월 후든 4개월 후든 다시금 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이런 최근의 물가 상승률 1% 달성 이런 부분이 이런 코로나 둔화세와 함께 경제 지표가 일단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단연 사실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만의 이런 확산 추세가 일시적인 조정을 조금 불러올 수는 있지만 다시금 이 회복하는 흐름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충분히 이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예상대로 과거의 패턴대로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 조정은 이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